자, 오늘은 우리 교재 24페이지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후에 일본에서의 문물 교류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에서는 어떠한 문물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파트 중에서 무역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에 새롭게 전래된 작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담배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배, 고추, 감자, 옥수수,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은 원래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자라던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도 전파되는데요.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이 신항로 개척의 성과를 비교적 일찍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본. 지난 시간에 우리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아메리카의 작물들이 일본에 먼저 들어왔었고,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담배를 비롯한 이런 작물들이 일본으로부터 새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상품 작물, 조선에서 상품 작물, 그러니까 내다 팔기 위한 작물로 널리 재배가 되면서 이후에 연초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고추 같은 것들도 이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먹는 김치도 하얀색이었는데 담배하고 고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후에 우리가 먹는, 지금 먹고 있는 빨간색 김치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담배 예절이 있어요. 뭔지 알려나요?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없어서 잘 모를 텐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담배 예절 뭐냐면요, 어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담배 피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담배 문화예요.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면은, 뭐 일설에 따르자면은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담배 연기를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담배 연기를 싫어했던 광해군이 앞으로 내 앞에서는 담배 피지 마라고 이렇게 내 밑으로 담배 피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 그래서 그때부터 사대부들 사이에서 나보다 위에 사람 앞에서는 담배 피는 게 예절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밑줄 칠게요. 김충선 또는 사야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 장수로 참전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쟁이 굉장히 참혹하고 또 뭔가 이렇게 내키지 않는 찜찜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군에서부터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이끌고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조선에 투항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야가라는 사람이고요. 조선인들한테 조총과 화약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되면서 조선 조정으로부터 너는 참 충성스럽고 착한 신하야 라는 의미에서 김충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병자호란 때까지도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조선에서 어떤 문물 교류가 있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민조의 아들로서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던 왕자, 바로 소현세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청나라는 이 소현세자에게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고 청나라가 오랑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다양한 문물들의 수준을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김충선이란다.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밑줄 칠게요. 청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독일 출신의 선교사 아담 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화 파트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소현세자가 서양 문물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소현세자가 청에서 조선으로 귀국을 할 때 밑줄 칠게요. 천주교라든지 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가지고 옵니다. 서양의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의 문물과 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알람시계, 자명종
이라든지 망원경, 당신은 천리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조선이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전쟁으로 인한 문물의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전쟁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조선은 외교가 단절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었으니까, 그지? 자, 그런데 이후에 에도 막부에 의해서 다시 외교를 해줄 것을, 국교를 재개할 것을 에도 막부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에도 막부를 세운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에는 센고쿠 시대의 다이묘였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굴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바로 그러한 히데요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하면서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일본의 무역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에도 막부의 요청을 딱히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었는데, 그지? 일본과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당시 북쪽에서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또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웃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다. 앞으로 그들의 정세 변화나 아니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목적의 상황에 의해서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어 그러면서 늦추칩시다. 1609년에 기유약조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면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의 국교가 다시 재개되기에 이르렀고요. 이후에 조선은 에도 막부에 외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통신사예요. 그죠?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외교사절 통신사입니다. 조선에서 보냈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라고도 부르는 게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 통신사인 것이에요. 자, 이 통신사는 기후약조 이후에 약 200년 정도 동안 일본에 12번 정도 파견되었던 외교사절이에요. 자,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외쳐칩시다. 국서의 교환이에요. 조선의 왕과 이 일본의 쇼군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이 통신사의 기본적인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통신사에게는 그 외에도 어떠한 임무가 주어졌느냐? 밑줄 칠게요. 선진 문물을 전파하고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자, 동향 파악이야 뭐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 역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이 통신사에게 주어졌던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통신사에게 왜 선진 문물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까? 외교사절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자존심 문제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얕잡아봤던 일본에게 큰 조선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조선 사람들은 대단히 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또 자존심이 많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이제 망가졌던 자존심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통신사들은 어떤 사람들로 주로 뽑히냐면요, 글씨를 잘 쓰는, 그림을 잘 그리는, 말을 잘하는, 학문적 수준이 높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선 통신사로 뽑혀서 일본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조선 통신사가 지나가는 모습을 일본에서 그렸어요. 그게 이제 조선 통신사 행렬도라고 하는 건데 그 그림을 보면 어떤 장면들이 있느냐? 말 위에 탄 조선 통신사에게 일본 사람이 다가와서 종이를 이렇게 들이대요. 그러면은 말 위에 타고 있는 통신사가 말 위에서 글씨를 써주는 이런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장면이 나타났을까? 조선에서 어떤 사람들 보낸다 그랬어요?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말 잘하고 학문적 수준이 높은 사람을 보낸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글씨 한 장, 그림 한 장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가치가 높은 것이었어,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이 통신사로 다녀왔던 사람들의 여행기 기록 같은 거 보면은요, 일본에서 통신사로 다녀오는 동안 하도 사람들이 글씨를 써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는 바람에 팔 아파 죽을 뻔했다라는 뭐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머무는 숙소 근처에 글씨 한 장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통신사 행렬도 같은 그림에 지나가는 조선통신사에게 사인 한 장 받으려고, 그죠? 마치 연예인한테 사인 받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를 들이매는 이런 일본인들의 그림들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선통신사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양국의 우호의 상징으로 두 나라 사이의 학문과 문물의 교류를 촉진했던 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명나라하고 맺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끊기게 되고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청나라라 정기적으로 조공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연행사라고 불렀어요. 연행사. 자, 왜 이 사람들이 연행사라고 불렀느냐? 청나라의 수도 어디였어요? 베이징이었어요. 그죠? 베이징은 한자로 북경이라고 쓰는데 이 북경이라고 불리기 전에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렸었냐면은 제비 연자를 쓰는 연경이라고도 불렸어. 그래서 연행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연경에 가는 사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청의 수도였던 베이징으로 가는 사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연행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조선에서 명나라로 보냈던 조공사절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조천사라고 불렀어. 천자를 뵈러 가는 사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연행사와 조천사, 각각의 나라에 보내는 조공사절을 부르는 이름에서부터 조선이 명나라랑 청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드러나죠. 그죠? 어떤 게 훨씬 더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거지, 그지? 조선 사람들의 당시 대외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조선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성리학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자신들을 도와준 것을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제조 지은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반청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청나라에서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3대 황제를 거치면서 청나라는 장기적인 번영과 전성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 무지무지하게 조선보다 높은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갖는 나라로 발전했단 말이지. 자, 그래서 몇 줄 칩시다. 이후에 청나라에 직접 가봤던 연행사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청나라의 문물을 접하고 어땠을까? 깜짝 놀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나라의 문물을 조선으로 돌아와서 소개하기도 해요. 뭐 열하일기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극히 일부이긴 했지만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사대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을 해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한국사 시간에 실학 배울 때 배웠죠, 그죠? 그게 바로 북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로부터 천리경, 아까 얘기했죠, 망원경 같은 이런 어떤 천문 관측 기구라든지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는 데에도 이러한 청나라와의 문물 교류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에도막부하고 청나라의 관계는 어땠느냐? 두 나라 사이에서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교류는 이루어졌지만 사신을 파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 시간에 25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교과서의 구성 순서를 보면은 먼저 시간 순대로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 변화, 문화적 변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그러니까 원명의 교체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있었던 이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공지 했죠, 그죠?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지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는지도 별로 궁금하진 않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인쇄를 해가지고 교실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다음 주는 그래도 좀 학생들이 올라나? 학교에? 안 올라나? 시험 볼 때만 나올라나? 그러면 여기 붙여놓으면 뭐 시험 보러 나와서 어쨌든 한 번은 보겠지? 아니 말고. 야, 진짜 2학년 애들 진짜 땡 잡았다. 1학기 때도 그렇게 얘네들이 손해보지는 않았지만 2학기 때는 완전히 3학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닥 싹 다 깔아주고 2학년 애들 전부 다 싹 다 이게 높은 등급들 다 받을 거 아니야. 역대급으로 문과에서 대단히 좋은 그 입시 결과가 나오겠는데 지금 2학년들은 물론 한과목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세상에나 잘하면은 2학년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다 1, 2, 3등급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9단원 9번째 챕터 교육망의 발달과 은유통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명나라의 무역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무역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해금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금 정책 무슨 뜻이에요? 바다를 금지하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정확히는 몇 줄 칩시다. 민간인, 나라로부터 허가받지 않는 개인이 국외 나라 바깥으로 나가서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었어요. 오직 어떠한 형태로의 무역만을 허용을 했느냐? 몇 줄 칩시다. 오직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답례품을 가져가는 조공 무역의 형태로만 무역을 허용했던 것이 바로 명나라의 무역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던 조선, 유큐, 대월 이런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조공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 무역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기 왜 일본이 안 들어가 있느냐? 그냥 등으로 되어 있느냐? 일본은 조공무역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했다고 보기도 뭐하고 안 했다고 보기도 뭐해서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본은 어쨌든 명나라하고 조공무역을 하기는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나라는 이 일본과 같이 자신과 조공무역을 하는 나라들한테 무엇을 줬느냐? 감합이라고 하는 도항증명서를 줬어요. 감합. 자, 도항증명서라고 되어 있어. 도, 건널 도자에 항구할 때 항자예요. 명나라의 항구로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준 증명서가 바로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무역단원에서 무역과 관련된 서류, 증명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감합, 심패, 그다음에 뭐 주인장 이런 것들 나오는데 헷갈리기 좋아요.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에게 발급해준 무역과 관련된 증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감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명나라는 오직 조공무역의 형태로만을 무역을 허용하고 나머지 개인적인 형태의 무역은 철저하게 금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명나라 항구로 들어오려는 외국의 배가 조공무역을 하러 오는 배인지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무역을 하러 오는 배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는 자신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나라에게 너네는 우리랑 조공무역 해도 돼 라고 하는 그것을 허락한 증명서를 발급을 했으니 그게 바로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교과서 99페이지에 보시면은 명나라의 관리가 감합을 발급하는 것을 추정해서 그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책이 있고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책 위에다가 대고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글씨들이 써 있고 여기 책하고 종이 사이에 뭔가 글자가 이렇게 땡땡땡땡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얀색 부분에 해당하는 책은 명나라가 보관을 하고 있는 장부이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바로 일본 같은 나라에게 발급을 해주었던 감합이라고 하는 서류예요. 아마 여기 블라블라블라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언제 명나라가 누구에게 무역을 허락한 증서이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지, 그지?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책하고 감합 사이에 감합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놓고 그 중간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야. 이거 왜 썼을까? 뭐 하려고? 그렇지. 나중에 배가 들어와서 우리 허락받은 나라예요 하고서는 감합을 줬을 때 그래 이 서류 진짜인가 하고 확인해 보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딱 맞춰보면은 그죠? 글씨가 딱 맞아떨어지면은 얘는 진짜구나 이 서류 진짜구나 하고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감합이라고 하는 증명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명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무역의 질서가 동아시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아가서 명나라랑 조공을 했던 나라들끼리도 서로 간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형태의 교역망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정화의 항해 또는 정화의 원정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넣어놨어요. 그죠? 명나라가 잘 나가고 있었던 전성기인 영락제 때였습니다. 영락제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쿠빌라이 칸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그와 같은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일본과 베트남의 원정을 갔던 것처럼 이 영락제 역시 바닷길을 통해서 매주십시다 조공 질서를 확대하고자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락제와 가까웠던 환관 중에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앙아시아 출신이라서 원나라 때 생목인 관리로 이미 환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중앙아시아 출신이다 보니까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외국에 대한 지식도 대단히 풍부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명나라 영락제의 경우에는 이 정화에게 임무를 줍니다. 명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인지를 바닷길을 통해서 널리 과시해라. 그래서 조공의 질서를 세계적으로 확대해라 라는 이런 어떤 임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관 정화가 이끄는 원정대 총 7차에 걸쳐서 항해를 떠나게 되고요. 이때 동원되었던 배만 한 3,500척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총 동원된 인원 역시 27,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배가 3척이었을걸? 그리고 선원에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항해에 비하자면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규모의 원정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정화가 이끄는 함대가 어디까지 가느냐? 미추십시다. 동남아시아 지나서 인도양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 지나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런 나라까지 가서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을 받아서 돌아왔던 사건이 바로 정화의 항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의 항해는요, 유럽인들에 의한 신앙으로 개척이 있기 이전에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멀리까지 갔었던 항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항로 개척에 비견될 만한 그러한 항해의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항로 개척만큼 유명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데. 동양이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서 모든 이제 역사의 성과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서양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거 못지않게 동아시아에서도 중요했던 사건들, 서양에서만큼 유명한 사건들 많지 않나? 이유는 무엇이냐? 신항로 개척은 어땠나요? 유럽인들이 직접 동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게 되면서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어, 그지?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죠? 특히 신대륙의 발견 등은 이후에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정화의 항해는 어땠느냐?
대단한 일이었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긴 했는데 그 뒤에 뭔가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느냐?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정화의 항해는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간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을 받아오기 위해서 파견된 원정대였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대규모의 함대를 꾸려가지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었는데 막상 가서 받아온 조공을 보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결국 명나라의 국력이 점차 약화되게 되면서 이렇게 대규모의 원정대를 꾸릴 만한 돈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의 원정은 더 이상 이런 어떤 대규모의 원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뭔가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하고 명나라 사이에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던가 문물의 교류가 나타났다던가 이러한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항해 자체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만큼이나 뭐 유명한 사건은 아닌 것이죠. 물론 중요하긴 해요. 유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목적이 자유로운 무역이라던가 그죠? 새로운 무역의 길을 뚫는다기보다는 조공 질서의 확대이다 보니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명나라의 무역 정책은 해금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밑줄 칩시다. 명나라나 일본의 상인들이 외구로 가장을 해서 밀무역을 하고 약탈 활동을 하는 일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자, 가장이 뭐야? 가장. 외구로 가장했다.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송나라, 원나라 때를 거치면서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일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이나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명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명나라, 중국의 물건을 자유롭게 구하지 못하게 되자 명나라의 물건을 편에 구하기 못하게 되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 무역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컸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구의 활동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나라의 북로 남유의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일본 상인들이 특히나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것은 바로 동전과 그리고 명나라의 물품들이었습니다. 동전과 명나라의 발전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명나라의 선진 문물들을 필요로 했어요. 자, 왜 일본 사람들은 동전을 필요로 했느냐? 일본의 화폐는 동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굴이 안 나왔느냐? 일본에서도 구리가 생산되기는 했어. 하지만 중국의 구리 생산량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구리값이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쌌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구리를 캐가지고 녹여서 동전을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동전을 사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남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동전을 수입해 오는 것이 바로 이 일본 상인들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학년 때 한국사 수행평가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거 가보지 않았었나요? 거기서 이제 1층, 2층만 갔었나? 혹시 3층은 안 갔었나? 워낙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죠.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당시 일본 배였는데 중국에 갔다가 고려를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오려고 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앞바다, 신안 앞바다에 가라앉은 일본 배를 건진 해상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당시 일본 배에 어떤 무역품들이 많이 실려 있었느냐? 거의 대부분 도자기 아니면 동전이었어. 실제로 거기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시면은 당시 중국에서 동전을 수입해 오다가 우리나라 앞바다에 가라앉은 배로부터 건져 올린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동전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상인들이 외구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일본 상인뿐만 아니라 명나라 상인들도 외구로 가장을 해서 밀무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명나라 상인들에게도 일본과 교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은과 물건을 팔 수 있는 길, 상품의 판로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중화 사상 그리고 이제 화의관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오직 그들이 허락한 형태로 조공과 무역의 형태로만의 교육을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뭐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육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뭐였느냐?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꼭 구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은, 실버였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요. 중국에서는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때를 거치면서 은이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은 중국인들이 은을 돈으로 사용하려면은 중국 내 은의 양이 어떠해야 되겠니? 당연히 많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은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센고쿠 시대 때 이 각각의 다이묘들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은광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때 세계에서 2위로 은을 많이 생산해내는 나라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명나라 상인들에게는 일본에게 물건을 팔고 은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의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는 왜구들을 토벌을 하고 이 밀무역을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은 바가지가 밖에서만 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끝끝내 밀무역을 근절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16세기로 가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명나라의 상인들이 명나라 정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려면 일본과 은을 구할 필요가 있다. 무역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결국 명나라 정부 역시 16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상인들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해금 정책의 일부를 풀어주게 되는데 어떤 방면으로 가는 것을 허용해 주느냐?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진출과 무역은 허용을 해줍니다. 이것은 해금 정책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 밑주십시다. 무엇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해금 정책을 완화시켜준 것이에요. 자, 왜 하필 동남아 쪽으로 허용을 했느냐?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화의 원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정보들을 입수했던 것도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구가 많다던가 또 이제 무역의 양이 크다던가 하든 그런 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덜했던 것도 있어요. 또한 그들과 어떤 직접적인 접촉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방면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건너가서 무역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해금 정책의 완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줄 칠게요.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고요. 동남아시아의 주요 무역항이었던 베트남의 호이안이라든지 필리핀의 마닐라 같은 지역들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차이나타운, 화교사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명나라의 해금 정책 덕분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류큐예요. 한자로는 유구라고 하는 쓰는 나라입니다. 어딘지 아나요? 들어봤나요? 자, 이 유구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의 해금 정책 덕분에 중개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렸던 나라가 바로 유구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지도를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동아시아 지도가 있는데 대략 한 여기쯤 조그마한 섬 3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유큐 왕국이에요. 유구 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위치가 어때요? 상당히 좋아요. 뭐 하기에?
중국과 가깝죠? 일본과 가깝죠? 조선하고 멀기도 하지만 어쨌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를 만납니까? 동남아시아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유큐 왕국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중간쯤에 있었고 나아가서 동남아시아하고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교역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유큐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이 나라는 나중에 1800 몇 년이지? 79년인가요? 1879년에 일본에게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고 불리고 있냐면은 오키나와라고 불리게 돼요. 오키나와는 들어봤니? 네, 들어봤죠. 그죠? 1879년에 일본에 정복이 되면서 오키나와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 유구 왕국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번성을 했다고?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다고. 자,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이 차이 아나요? 선생님도 잘은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개무역은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교역을 하고 B하고 C도 교역을 해. 그래서 이 B가 A하고 C 사이에서 교역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중개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개무역은요, A하고 C가 교역을 해. 그런데 이 교역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B 국가의 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이걸 중개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중간에 B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느냐에 따라서 중개와 중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유큐는 중개무역을 했던 나라인 겁니다. 자, 이 유큐가 왜 중개무역을 번역을 하게 되느냐 늦추십시다. 그 까닭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나라는 오직 조공무역의 형태로만 무역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명나라 상인들은 해외에 진출할 수 없었고 일본 같은 나라는 오직 조공을 통해서만 명나라랑 교역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일본 명나라랑 몇 년에 한 번 조공을 할 수 있었느냐? 10년에 한 번밖에 조공을 하지 못했어. 왜냐면은 무역의 규모도 많아서 명나라가 부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외구의 활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나라에게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늦추십시다. 유구는 몇 년에 한 번 명나라에게 조공할 수 있었느냐? 1년에 한 번 명나라에게 조공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우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명나라랑 친했던 조선조차도 3년에 한 번 정도밖에 조공을 못했거든요. 물론 그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조선 훨씬 더 자주 했어요. 뭐 왕자가 태어나서 기쁜 일이 있으니까 조공해야 돼요. 뭐 과거 시험을 봤는데 우수한 합격자가 나와서 조공해야 돼요 등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훨씬 더 자주 하긴 했지만 원래 조선도 원칙적으로는 3년에 한 번 조공을 하는 거였는데 이 유큐가 1년에 한 번 명나라에게 조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우대를 받은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우대를 받았느냐? 나라가 작아서 무역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명나라에게 부담이 없었고 또 말을 고지고대로 잘 듣는 착한 나라였기 때문에 딱히 위협과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해주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일본 같은 나라가 가장 빠르게 명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유큐를 거치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유구는요 명나라로부터 도자기 생사 같은 것들, 비단실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하고 받아들여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또 반대로 자기 나라 물건, 일본 물건, 동남아시아 물건을 명나라나 조선에게 수출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나라가 바로 유큐였다.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던 나라가 바로 유구였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동남아시아사 가르치면서 가보고 싶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 일본의 오키나와 과거 유구 왕국을 못 가봤어요. 가보면은 상당히 화려한 궁전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적들을, 유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유큐의 중개무역이 이루어졌었던 14세기에서 16세기 때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믿으십시다. 명나라 해금 정책이 어떻게 돼요?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진출을 허용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무역, 사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굳이 유쿠를 통해서 명나라의 물건을 구입할 필요 없어요. 그죠?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은 바로 명나라 상인들하고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서 점차 믿으십시다. 유큐의 중개무역은 쇠퇴하게 돼요. 거기 오타 있어요. 위에는 중개라고 해놓고서는 밑에는 중개라고 써놨네. 중개무역으로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1609년에 일본의 사스마번
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묘가 다스리는 땅을 번이라고 불러요. 사스마 번이 류큐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류큐는 사스마 번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지만 명나라랑 맺은 조공과 채공의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동시에 지배를 받는 양쪽 모두에게 속하게 되는 이른바 양속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근현대사 가게 되면 배우겠지만 나중에 청나라하고 근대화를 시도했던 일본 사이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879년에 이 일본에게 정복이 되면서 지금은 오키나와 땅이 되었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청나라의 무역, 그 다음에 조선의 무역 이런 내용들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